네, 지난 주말이었죠. 브렉시트 협상 타결에 이어서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코로나19 추가 재정 부양책과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 증시 마지막 남았던 악재마저도 깨끗하게 털고 가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올 한 해 격변 많았던 세계 경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목리를 부리던 끝에 결국에는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선 셧다운 위기는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목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는 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타결될다, 서명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가지 요인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목리를 더 이상 부릴 수 없고 그 네 가지 요인이냐면 일단은 하원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하원인데요. 3분의 2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해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시간이 문제지 타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반기를 들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경기부양책은 2021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됐죠. 미국은 피스칼 이어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말이니까 그 예산안이 아직도 타결되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기부양책과 함께 같이 패키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경기부양책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 된다. 이게 세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적으로 야망이 있는 상태에서 집권의 마지막 때에 예산에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 되면 트럼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치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년 후에 대통령의 재임을 연임이 아니라 재임을 노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개입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될지 다른 대통령 후보가 될지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요인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부양책 9천억 달러에 2021년 예산안 1조 4천억에서 2조 3천억이 되겠죠. 2조 3천억 달러가 되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서명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4년간의 이렇게 대통령 임무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는 과거에 보면 이게 바이든이 1월 21일부터 이렇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사실 백악관을 비워둬서 나름대로 전 앵커가 예를 들어서 백악관 들어가면 나름대로 가구라든가 이런 거 재배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인테리어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예인데요. 아직은 사실 대통령 공식적인 직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 트럼프가 백악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정보다는 상당히 늦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하냐면 결국 서명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증시에 브렉시트 협상과 마찬가지로 증시의 반응하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브렉시트 결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미국 시간으로는 이틀 정도 이렇게 남긴 했습니다는 다우존스 미국의 증시의 3대 증시 상황을 보면 3월 중순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올해 한 해를 결산하기 때문에 네. 올해 한 해를 보면 다우가 한 6%, S&P가 15%, S&P가 15%, 나스닥이 43%에서 역시 디지털 컨택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빵스라든가 마가라든가 마가터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코로나에 의해서 서로 격리되다 보니까 네. 디지털로 붙여주는 이렇게 이런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올 한 해의 미국 증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그동안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나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지만 특히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분야에서 보면 일단은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전 앵커도 사실 한국경제TV를 그렇게 아침부터 중요하신 분들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는 경제하는데 증시 얘기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시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세계 경제 보면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deep, 깊고 그 다음에 big, 큰 change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로 세계 경제는 deep and big change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deep and big change가 어떤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사실 코로나 직후에는 통하지 않았죠. 네. 케인즈원이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거의 통하지 않았죠. 무력화됐던 이런 상황이고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무력화됐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사실 종전에 취재했던 이론저천 이 코로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쉽게 처방전을 내놓지 못했죠. 그리고 각국의 경제 정책 조정자들도 사실 이 문제에서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던 한 해지 않냐 생각합니다. 페드 입장에서 나중에 페드가 잘 처신하지 않느냐 나중에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의 이론도 무력화되고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언하는 이론가라든가 그다음에 실무형도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백지 상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이론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다 보니까 원시형 경제를 갖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시 시대의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좀 볼게요. 원시형 경제는 일단 예측이 어렵죠. 그때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운 소위 그것을 크리프형이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점 여부가 이렇게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이다. 그래서 전 앵커는 화전민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불을 태워서 거름이 발생하면 2내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네. 거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풀을 태워서 거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서 선점 여부가 굉장히 농법에서 중요한 네. 것이 바로 화전민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스답고이기 때문에 사실 비가 오면 흉작이 되고 풍작이 되고 비가 안 오면 흉작이 되는 천우신정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원시 경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시 경제는 사실 하이라키 구조가 완전히 양극화됐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는 아니죠. 신분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신분 이동이 제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코로나 직후에 지금까지 왜 경제 이론이 무력화되고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처방을 하시는 분도 무력화되고 그다음에 학자들도 무력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나올까 하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형적인 원시형 경제의 네 가지 특징을 적용해 봤을 때 코로나19의 세계 경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원시형 경제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사실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한테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코로나 직후에 세계 경제 앞날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 앞날을 예측할 때 GDP 이렇게 종합적인 지표 GDP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 GDP가 이 지표가 개발된 지가 1937년 나중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는 사이먼 쿠츠네츠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개발해서 사실상 지금 것처럼 코로나 직후처럼 경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경제에서 보면 소시 루비니 교수가 I자형 절벽형이다. 그 다음에 L자형이다. W자형이다. U자형이다. V자형이다. 나이키형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로켓형이라고 네, 했었죠. 로켓 반등형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는 나왔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앞날이 그것도 이 I자형 같은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이 얘기했고요. 로켓 반등형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V자형은 버냉키 의장 같은 그래서 세계적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각각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저희 같은 이런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시형 경제의 첫 번째 크리프형 절벽형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 민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그 경기를 보면 경제 활동을 얼만큼 재개를 빨리 했느냐, 그건 경기가 빨리 반등하고 경제 활동 재개를 이것저것 따지다가 늦게 했느냐, 경제가 아직도 불안하고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원시형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인 화전 민식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중국 경제가 좋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병 진원지다 하는 오명을 극복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치권을 발행해서 가장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했죠.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가장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중국 경제가 1, 4분기에 마이너스 6.8에서 2, 4분기에 플러스 3.2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기간평이 10%포인트죠. 그다음에 3, 4분기엔 4.8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분기에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되는 MBR의 관점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경기 회복의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늦게 이렇게 재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재다가 늦게 했던 것이 미국 경제죠. 그렇죠. 미국이 뉴욕이 5월 15일 날 재개했었는데요. 미국 경제 보면 2, 4분기에 마이너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1.4%까지 가다가 2, 4분기에 33.4% 반등했지만 사실 3, 4분기 한 분기 반등 가지고 사실 미국 경기가 반등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색보다요. 3분기,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4분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6%대에서 3분기에 4.8에서 6%로 뛰어오를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 플러스 3.2, 3.8, 4.8, 6%대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경제는 4분기에 2%를 보거든요. 2%를 보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서 경기의 더블장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불안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원시 시대에 빨리 선점 여부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원시형 경제 두 번째 시각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시형 경제의 네 가지 특징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인 신분 이동이 제약된다 이 점이 또 상당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여기에 비춰봤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수리 안전답이 아니고 천스타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자 하늘에서 비가 오면 풍작이 되고 비가 안 오면 흉작이 되는 천우신경 구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보면 사실 이번에 진폭이 커지는 수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네, 질문 세 번째 4번에 대해서 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나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게 아까 전부 이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랬습니다. 질문 4번에 대한 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보면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 빠지다가 31.4% 빠지다가 33.4%까지 플러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미국 경제 통계 방식인 정기비 대비 연율 방식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요인도 크지만 그만큼 외부 충격,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충격에 대해서 너무 미국 경제 완충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외부 충격에 대해서 미국 경제만큼은 경제 시스템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경제를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런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경제가 33.5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실 시청자 여러분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1% 가고 2, 4분기 성장률이 30% 간다면 60%포인트거든요. 이게 단순히 통계 방식에서 기저효과는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앵커가 말씀드린 원시 경제의 네 번째 특징이 K자형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K자형 구조는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계층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기업, 그다음에 사실 못 되는 계층은 더 안 좋은 이런 K자형 구조죠. 그래서 과거의 원시형 경제의 사실 하이라키형 양극화 구조가 아주 심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어떤 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앵커 한번 민주주의 체제는 1인 1표제입니다. 네. 대체로 보면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려면 대체로 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양극화 구조가 심해지진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양극화 구조가 심해지지 않으려면 뭐냐? 경제가 어느 정도는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된다. 네. 그러면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되려면 어떠냐? 외부 충격 어때 샤이 오더라도 사실 경제 완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천의 시정력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양극화 구조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더 못 되고 잘 되는 경우는 더 잘 되고 못 되는 경우는 더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인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에서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완전히 분리됐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자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건 돈 된 사람이 가져가는 대제성 원칙이죠. 그리고 사실 시장 경제에서 보면 경합성의 원칙이거든요. 서로 자유로운 공정 속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하이라키 구조가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 사실은 경합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성적인 측면에서 왜 완전 경쟁 시장을 흐트리고 시장이 실패를 갖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독과점 구조거든요. 독과점 구조가 시장 경제 실패하는 요인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들어가서 사실 이런 공정한 경쟁의 틀을 이렇게 합법했다는 게 정부 간섭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경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체와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위협당하는 그러면 자 지금 대부분 다 사회주가를 제외하고는 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체,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대로 위협당하는 이런 체제가 올해 세계 경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성장률과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간의 종전에 알려진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정형화된 사실마저도 흔들어 놨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보면 네 가지 거시경제 이렇게 해서 사사분면에서 보면 항상 성장률과 물가와 실업률과 국제수지 그래서 네. 전형적인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스탠다라이제이션 팩트라 그래가지고 정형화된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성장률과 실업률 관계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이 상당히 약화되는 구조가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성장률이 되면 실업률 올라갈 것이다.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구조가 많이 약화되는 체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난 영구적 실업자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죠. 아마 실업자 중에서는 뭐 잠재적 실업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업률 개념에서 이런 영구 실업자의 개념이 사실 이번에 새롭게 돼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직장에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과 실업률의 역관계가 많이 약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게 사실 빌 클린턴 시절에 그때는 인터넷 같은 이러한 게 대해서 자 공급 측면에서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성장이 되기 때문에 공급 측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되니까 결국 성장이 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성장이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 고성장 고물가다 하는 정전에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뉴 이코노믹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 당시를 설명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단순히 성장률과 물가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하던 사실을 흩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이런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던 것이 잡리스 리커버리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영구적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모아 하쉬, 잡리스 리커버리 해서 모아 하쉬라는 표현을 이렇게 앞에 넣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영구적 실업자에서 앞으로는 이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는 이런 측면이 없으면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서 성장이 되도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대되지 않으니까 네. 그 영구적 실업자는 그냥 놔두면 사회 병리현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약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지금 이렇게 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들 했습니다는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역비례 관계죠. 필릭스 곡선도 더 평준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러베턴 중앙은행 우리는 뭐 한은법 개정 가지고 뒤늦게 얘기하고 봅니다는 네.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물가와 고용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실업 역관계가 이렇게 평준화되니까 중앙 입장에 헷갈릴 수밖에 없죠. 물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돈을 왕창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걸 생각하면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왕창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사실 전앵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을 왕창 풀어? 그러면 뭐 사실 전앵커도 뭐 그만큼 제롬 파월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롬 파월도 뭐 돈 푸는 거야 나도 풀 수 있지 않느냐. 그지 월가에서 그런 평가를 내거든요. 네. 돈도 나도 풀 수 있냐. 그건 나도 푼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세금 걷어서 풀 바에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부총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그 위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세금 걸어가지고 내가 좀 풀면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정전에 정형화된 사실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성장률과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간의 정관계도 흐트러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실업률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 주력 산업 부각된 게 빵스라든가 막업종 이런 그렇죠. 업종들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더 뭉뚱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가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 인터넷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인터넷 같은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업종에 비해서 제4차 산업종을 주도해가는 디지털 컨텍 업종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자원이 부족해서 성장이 되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고성장의 고물가가 되는데 여기에 수학 체증의 법칙은 뭐냐면 결국 공급 능력이 더 확대되면 여기에 증강현 시대에서 하이 커렉션 소사이티에서 결국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 사이즈가 상당히 공급 측에서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 공급은 되더라도 사실 공급에서 비용 코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라인상에 모두가 보이는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쉽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 입장에서는 착시 현상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면 정상화되면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과 금융 사이드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2023년까지 전앵커 그때까지 한국경제 이렇게 TV에 이렇게 6시 때 앵커 자리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3년까지 왜냐면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돈은 사실 푼 것을 회수하지 않겠다. 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책 후유증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불균형 과제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세계 경제 증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증시 거품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주열 총재께서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각종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균형이 바로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아마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돈 벌기는 굉장히 좋은 때였었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코로나 피해에서 다른 측면에서 우려가 심했지만 그나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데 도움됐다. 만약에 올해 주가마저 이렇게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런 시대가 됐었을 겁니다. 코로나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상태에서 누가 분출구가 있었는데요. 네. 분출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치 쪽에서 뭐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게 풀어주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시청자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트럼프 저렇죠.
아베는 지금 쫓겨나갔으면 저렇죠. 마크롱 그렇죠.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에 이렇게 결국 걸렸죠. 메르켈 총리는 연합 때문에 사실 주도권이 없죠. 이렇게 중남미의 보르소나로는 또 트럼프에 걸렸죠. 평상시에 저희들보다도 좀 최고 통수권자가 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 피해서 시장 통화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증사진 찍는 이런 대통령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하나 지금 분출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시 많이 올라갔죠? 사실 우리 증시로 보면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소시점 한 자릿대 이하는 빼겠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3월 중순 이후 없죠. 이건 연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3월 중순 올해 3월 19일로 기억하나요? 1457까지 코스피가 내려간 이 기준으로 보면 92% 올랐습니다. 이게 1년도 못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거에 뭐 PER이든가 PBR 같은 이런 우리가 보면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게 주가다. 기업들 실적이 반영된 주가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사이드 경기 실적이 반영되는 게 이렇게 대표 지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전혀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들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우리 부동산이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코로나 직전에 대비해서 올라갔다. 거품이다. 잡아야 된다. 무력화될 수밖에 세계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잡히지 않는 거죠. 오늘 경미롭게도 어제 그 국토부 장관도 교체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는 네. 후에 들어오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세계 자산 가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느냐? 그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해서 저게 내가 부동산 대책에 추진했는데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 화나 두들겨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한국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강남의 부동산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죽했으면 부동산 대책이 23번 내지는 24번 발표했습니까? 부동산 대책은 새로 들어오시는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일에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컨설런트 관계 보면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전체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책이 사실 시차가 큽니다. 아무리 짧아도 1년에 2번 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23번이 네. 이게 대책입니까? 다른 나라 얘기하면 우리가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가 이런 기자들과 얘기하면 이조차 얘기하기도 창피스럽습니다. 이런 게 지금의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부동산도 불균형이 되지만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경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과거의 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보니까 우리의 또 이기 용어도 이제 나왔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뭐 PPR 지표, 프라이스 나누기 페이턴트 레이쇼, 그다음에 PDR,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이런 같은 지표들이 나왔죠. 네. 이게 좋을 때는 좋게 보이지만 나쁠 때는 나쁘게 보이는 거죠. 더 나쁘게.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증시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증시 낙관론이 있고 있습니다는 벌써부터 오늘 새로운 용어가 있더라고요. 싹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Y2K 조정론. Y2K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1900년대에서 2000년 네. 이게 컴퓨터 표기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Y2K 해서 그때 유명하신 이렇게 K자 들어가는 이렇게 나와서 Y2K 전문가다 해서 세계가 일대 혼란이 될 것이다 하는데 네. 순조롭게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그때에 비유해서 공교롭게도 뉴 이코노믹에서 2000년 넘어갈 때가 에서 하는데요. 1990년대 거품이 발생했던 것이 2000년 넘어서 IT 버블에 붕괴되기 때문에 그때의 이 1900년대 2000년 Y2K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 넘어갈 때 바이든 정부는 낙관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Y2K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주가 수준이 불균형이 가장 심했던 증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경기 측면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조정론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뉴노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특별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주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네. 주간조선의 예측론자로서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네. 이 모든 것을 창출한 게 뭐냐 하면 종전의 이론도 무력화되고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유명한 학자들도 무력화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한계를 보이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심지어는 원시형 경제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백지가 되는 거죠. 백지가 될 땐 백지가 뭡니까? Nobody knows. 그리는 대로 그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애가 그리는 식으로 가는 거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 누차의 그 하와이대 명예교수의 미래학자로서 가장 훌륭하신 분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코로나 사태는 종전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 Nobody knows.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 주간조선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이먼 민스크의 리스크 시어리원 연세대학교 조한 교수가 이렇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자인 이모순 지금 상지대 교수로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꼭 내가 한번 보시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때마다 이렇게 해서 조양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는 네. 거기에 보면 하이먼 미스크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노버디 노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는 듣기도 거북한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원시형 경제로 이렇게 가느냐. 근데 네 가지 여건을 보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보면 지금 증시의 낙관론이지만 내년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년차를 맞고 볼 때 정상화되면 지금의 이렇게 원시형 경제의 네 가지 특징이 하나의 과도기적 형상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고착화되면 결국은 다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론도 다 거기에 맞게끔 왜냐하면 경제이라는 것은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시어리라는 게 1 플러스 1은 2다 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상식 커먼 시어리, 커먼 센스가 시어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상식화되면 이론도 고쳐야 된다. 이론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존의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새로운 이론이 접목되니까 기존의 이론 배우신 상태에서 사실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더 익숙하니까 네. 기존의 교수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익숙한 상태에서 보면 자 온라인상에 빠르게 접촉하는 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교수 학생 간에 이렇게 서로가 하이라키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구조에서 교육 환경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장면에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장될까 하는 측면에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 판가름돼서 내년에도 바이든 정부 출범 첫 해 만약에 백신이 돼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되더라도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시스템이 재편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또 다른 과제로 올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나온 과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올해 거래일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오늘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속에 어떤 변화를 거쳐왔고 또 내년에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